텔레파시 게임 할까요? 시작합니다. 산, 바다. 산. 비, 눈, 비. 비냉, 물냉, 물냉.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는 친구 있으면 좋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6장 오늘날의 종차별주의에서 종차별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종차별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 종차별주의는 너무나도 광범하게 확산되고 만연되어 있는 태도다. 이에 따라 일부 종차별주의적 태도, 가령 사냥꾼의 야생동물 도살이나 잔혹한 실험 또는 투우와 같은 태도를 공격하는 사람들 자신이 막상 다른 종차별주의적 관행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로 인해 공격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의 일관되지 못한 언행을 비판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사냥꾼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당신은 우리가 사슴을 총으로 쏘았기 때문에 잔인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은 가축의 고기를 먹는다? 여기에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을 위해 동물을 죽여달라고 값을 치른 것 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한 모피 가공업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이다. 당신은 가죽옷을 입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데에 반대한다. 하지만 당신은 가죽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가? 이 밖에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이 허용된다면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주 그럴듯하게 반문할 것이다.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만을 문제 삼아 실험에 반대한다면 식용으로 쓰이기 위해 살해된 동물들 또한 고통 없이 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심지어 투우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마저도 도축장에서의 수송아지의 죽음은 이를 먹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데 그치지만 투우장에서의 황소의 죽음은 수천 명의 관객들에게 쾌락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황소가 수송아지에 비해 훨씬 강한 고통으로 괴로워할 것이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은 황소다.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난이 동물에 대한 잔혹한 실천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브리지드 브로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설령 사람들의 팔을 부러뜨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잔인하다는 것은 여전히 참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공언한 신념과 행위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한 신념에 따라 행동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예컨대 모피를 입는 것과 가죽을 입는 것을 구분하는 몇 가지 이유를 늘 지적할 수 있기 마련이다. 모피 동물은 쇠 돌기 덫에 다리가 걸려서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을 그렇게 있다가 죽는다. 반면 가죽이 쓰이는 동물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구분이 원래의 비판의 힘을 무디게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적절히 구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사슴 고기를 얻기 위해 사슴을 총으로 쏜 사냥꾼이 슈퍼에서 햄을 사는 사람에 비해 더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종합해보자면 더욱 고통을 받은 것은 대량으로 사육된 돼지일 텐데 말이다. 이 책의 제1장에서 인간 아닌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관행 중 어떤 것이 정당화되며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윤리 원리, 모든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원리를 제시했다.
그러한 원리를 우리들의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얼마든지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의 이익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산업국가의 도시와 교회 거주민들이 자신들의 모든 실천적 문제에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모두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의 전환이며 가장 관심을 기울여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관성을 갖추고자 할 경우 우리는 동물들을 죽이거나 동물들에게 고통을 야기해서 만든 동물 제품 또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피를 입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죽 제품을 사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동물들의 생가죽 판매는 육류 산업체의 수익성을 올리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19세기의 선구적인 채식주의자들에게는 가죽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는 진정한 희생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신발과 부츠는 거의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RSPC에 의해 제2사무국 차장이자 말이 끄는 수레에 타기를 거부했던 엄격한 채식주의자 루이스 곰베르치는 동물들이 목초지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자연사할 때까지 살 수 있어야 하며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의 가죽을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곰베르치의 절약적인 측면이 아닌 인도적 정신에 입각한 발언인데 오늘날 절약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합성 재료로 만든 구두와 부츠를 가죽 신발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범포와 곰으로 만들어진 고무창 운동화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애용하는 신발류가 되었다. 한때 가죽으로 만들어졌던 벨트, 가방, 기타 제품들은 다른 재료가 사용된 것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앞장서서 동물 착취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움찔하게 했던 다른 문제들 또한 사라졌다. 한때 오직 짐승 기름으로만 만들어졌던 초는 이미 필수품이 아니다. 여전히 초가 필요한 사람들은 동물 아닌 재료로 만들어진 초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누는 건강식품 가게에서 동물성 지방이 아닌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진 것을 구입할 수 있다. 우리는 모직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렇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이러한 온순한 동물들에게 수많은 잔혹행위를 가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흔히 화장품과 향수는 사양 노루와 에티오피아 사양 고양이와 같은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물건들은 필수품들이 아니다. 굳이 화장품과 향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동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잔혹행위에서 벗어난 화장품을 수많은 가게와 조합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동물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언급한 이유는 주요한 형태의 동물 착취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일관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우리가 소모하거나 읽는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순수성이라는 표준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것과 같다거나 이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구매 습관을 변경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움츠리는 것이 아니다. 이의 근본 목적은 동물 착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감축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이에 함께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신이 동물해방 운동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구입한 가죽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당신의 가죽 신발이 닳아버렸을 때 그때 가서 가죽 신발이 아닌 것을 사라. 당신이 현재 신고 있는 신발을 당장 버려버린다고 해서 동물 사례를 통해 얻은 수익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파티에서 당신에게 제공된 케이크가 공장식 농장의 계란으로 만들어졌는지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주요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상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식당과 식품 제조업자들에게 동물 제품을 완전히 사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다수 사람들이 고기나 그 외의 공장식 축산 제품에 대한 거부 운동에 동참할 때에야 비로소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단지 동물 제품의 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관성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동물 제품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윤리적, 정치적 운동보다는 종교적인 식사법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일종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기보다는 이상과 상식을 조화시키고자 할 경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많은 경우 동물들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우리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익과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드문 경우라도 진정한 이익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먹기 위해 채소와 곡식을 재배해야 한다. 하지만 토끼나 쥐 또는 다른 해를 주는 짐승들이 이러한 곡식을 노릴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들 간의 이익의 뚜렷한 충돌을 목도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려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먼저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도록 하자. 농민은 최소 비용으로 해를 주는 짐승을 죽여 없애려 할 것이다. 이는 아마도 극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동물들은 독을 바른 미끼를 먹을 것이며 서서히 고통을 받으며 죽어갈 것이다. 여기에서 해를 주는 짐승, 바로 해를 주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동물 자체의 관심을 배제하고 있다. 해를 주는 짐승의 이익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를 주는 짐승이라고 분류한 것은 우리들이다. 해를 주는 토끼는 우리에게 사랑받는 새하얀 애완용 토끼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려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서 우리는 가능한 한 그러한 동물들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생활의 필수적인 식량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해결책보다 훨씬 적은 고통을 야기하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기술 능력 밖의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끼를 사용하여 불임을 야기하는 방법은 시간을 오래 끌다가 결국 죽게 하는 방법보다는 분명한 개선일 것이다. 식량을 토끼로부터 보호하려 하거나 집과 건강을 생쥐나 쥐로부터 보호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재산을 침해하는 동물들을 가혹하게 대하며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자연스러운 만큼 그들이 식량을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려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현 단계에서의 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 양태를 바꾸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은 미래에 더욱 일반화되어 있는 동물학대가 개선되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의 복리를 어떤 의미에서 위협하는 동물들조차도 잔인하게 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종국에는 우리 스스로의 이익과 양립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숫자를 제한하는 더욱 인도적인 방법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유사한 답변을 사냥꾼과 야생생물 보호지역, 이는 우리는 현혹시킬 수 있는 단어다. 관리자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슴, 물개 혹은 어떤 동물이건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것을 막기 위해 사냥꾼들이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진 동물을 정기적으로 수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른바 동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일컬어진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용어, 이러한 용어는 사냥꾼 단체가 발간한 출판물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이 용어는 도살이 동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냥꾼이 사슴이나 물개를 마치 옥수수나 수처럼 인간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 이는 미국 어류 야생동물국 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태도다.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사슴이나 수렵된 다른 동물들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갖는 존재들이다. 만약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들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져 환경을 훼손하고 자신들 혹은 그들과 서식지를 공유하는 다른 동물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서 인간이 어떤 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동물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관리 조치가
사냥꾼들의 동물 사살을 허용하는 것,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물들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이어서는 안 된다. 이보다는 동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가 보호구역 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더욱 인도적인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야생동물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당국이 수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은 사냥꾼에 의해 수확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개체수 통제 기술 개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식물도 고통을 느끼는가? 수확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슴과 같은 동물 또는 돼지와 닭과 수확해도 무방한 옥수수와 같은 곡물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반해 식물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식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러한 반론은 식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설령 식물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식물에까지 고려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내가 옹호하고 있는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면 동물뿐 아니라 식물마저도 먹지 못하게 되어 결국 우리가 굶어 죽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어차피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으며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어도 좋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은 사실적, 논리적 근거가 모두 취약하다. 식물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다.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책인 식물의 비밀스러운 삶은 식물이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온갖 종류의 주목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책에서 인용된 가장 인상적인 실험은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수행한 것이 아니며 주요 대학에서 그러한 실험을 반복해 보고자 했으나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제 그 책에서의 주장은 완전히 신뢰를 잃은 상태다. 이 책의 1장에서 인간 아닌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3가지 뚜렷한 기준, 즉 행동, 신경계의 특징, 고통의 진화적 유용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3가지 기준 중에서 식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은 없다. 우선 지금까지 식물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찰 가능한 행동은 없었으며 이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실험을 통해 확인된 적이 없다. 다음으로 식물에게서 중추 신경계를 닮은 것을 살펴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야기한 대상을 피해 달아날 수 없는 혹은 고통 지각 능력을 이용하여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종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켰다고 상상하기란 어렵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식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생각은 근거가 미약한 것처럼 보인다. 식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의 사실적 근거에 관한 논의는 이만 줄이기로 한다. 이제 그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연구자들이 식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온 것을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고통과 굶주림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면 이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식물이 동물에 비해 고통을 덜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일 것이고 따라서 동물을 먹기보다는 식물을 먹는 편이 나을 것이다. 설령 식물이 동물과 다를 바 없이 고통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해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들에 비해 최소 10배의 식물들을 간접적으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고기 생산은 비효율적이다. 이 시점에서 나의 논의가 우습게 되어간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금까지 내가 식물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 이유는 식물과 관련한 반론을 제기했지만 그 논리적 결론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상 고기를 계속 먹기 위한 변명거리를 찾고자 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식물 그 아픈데 예쁜데 그걸 어떻게 먹어? 채식한다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요, 프루테리언이 있습니다. 과일이죠. 프룻. 떨어진 과일만 먹는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높이 날고자 하는 새는 뱃속에 똥부터 버려야 한다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이 세일즈다 의 저자 프레더릭 에크룬트가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높이 날아오르고 싶은데 무언가가 자꾸 붙잡나요? 실패의 두려움이, 그동안의 나태가, 혹은 주위의 관계 규정이? 그렇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자신과 자신의 꿈만 믿으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0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04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